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역전돼 국내 금융시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신호에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 우리 증시도 1%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30분 동안 약식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통령실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30분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물꼬가 트였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민주당은 비굴하고 굴욕적이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발동했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정쟁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일 모습이 신당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신호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던 원달러 환율은 결국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환율이 1,400원 넘은 게 얼마 만입니까? 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3.8원 오른 1,39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직후에 오름폭을 키우더니 곧바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어제 종가보다 14.6원 오른 1,408.8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41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증시 역시 부진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 정도 내린 2,320선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00선 초반대까지 물러선 모습입니다. 네, 미국의 긴축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의사를 다시 내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자극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하겠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도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FOMC 참석자 19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1.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FOMC가 2차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 이후의 경제 흐름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0.25%포인트씩 인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라고 불리는 달러와의 초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인플레를 수출한다는 비판 속에 각국은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14% 이상 급등해 지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도 달러화 대비 가치가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당 1유로선이 무너졌고 엔화는 올해 24%가량 폭락했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며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25에서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특히 엔화의 가치 폭락으로 일본의 명목 GDP는 30년 만에 4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평균 임금도 연 3만 달러에 거쳐 지난 2011년에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2배였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미국이 인플레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와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재료값을 낮춰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가격 인상 압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학생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주로 찾는 메뉴는 비빔밥과 오므라이스 등이 있는데 가격은 3,000원에서 5,500원 정도로 일반 음식점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문제는 최근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던 청상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1kg에 2,800원이었던 게 지금은 17,000원으로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식당 측은 결국 해당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상추로 대체했는데요. 양상추마저도 지난 3월 1kg에 3,500원대였던 것이 지금은 5,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쓰는 양이 많게는 5kg에 달하다 보니 식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측은 결국 지난 3월 30여 가지 메뉴에 대해 많게는 5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마저도 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학생들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더는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는 탓에 식당 측은 운영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인상 폭은 10% 내외인데, 그러니까 10% 안쪽인데 지금 물가 인상률 자체가 지금 20-30%대여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학생들의 저렴한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학생식당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세종대 식당처럼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달걀 부침 서비스를 중단한 학교도 있었는데요.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밀키트를 판매하는 등 대학 학식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오르지 않는 재료가 없다 보니 식당 측도 가격 인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 동안 약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실은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유엔 총회를 계기로 2년 9개월 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론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다자무대에서 의제 없이 약식회담 형식으로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양국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속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한 연대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핵심인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면했지만 진통은 상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이 불쾌감을 내비치며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했는데 회담 시작 4시간여 전까지도 이례적으로 회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식 발표 전 일본 언론 SNS 계정에 윤 대통령의 방문 영상이 먼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회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그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여러 가능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박하게 추진돼 의장기도 탁상기도 없이 약식 회담 형태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회담 성사를 두고 막판까지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과 일본. 가까스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 감축법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 정상이 필요할 때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30분 정상회담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평가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물꼬가 트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속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대통령실 설명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만남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회담장에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이었다며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막말 사고를 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외교 라인까지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데 역시나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죠. 네,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둘러싼 의혹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 등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름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3,009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8,000명 넘게 줄면서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만 9천여 명, 각각 절반 이상씩 줄며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는 7월 7일 이후 11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신규 확진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3만 2,754명, 해외 유입이 2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6명 줄어 428명으로 사흘째 4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6차 유행이 종료된 것이냐는 질문에 유행 종료는 시간이 흐른 뒤에 사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유행이 확실히 감소세가 유지하고 있고 급격한 환자 증가세는 근시간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번 유행이 7월 예측 당시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최대 28만 명 정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8월 17일 하루 최대 18만 명을 정점으로 4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유행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 번째 유행이라면서 고위험군의 4차 접종과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약 등의 결과로 6번의 유행 중 2번째로 큰 유행이었지만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질병청과 민간연구진은 전파율이나 면역 회피 경향이 매우 높은 신규 변이 확산이 없다면 당분간은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3년 가까운 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업체들이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 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19는 여행업계의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 단체 A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 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그래요. 우리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30분 동안 짧은 약식 회담이었지만 대통령실은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년 9개월 네네. 만이고요. 30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긴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 외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에 좀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상징성에다가 초점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해왔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일단은 그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 어떤 상징성 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 공식 브리핑에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이건 네네. 얘기가 없었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그 의제 안에는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단기간에 그것도 이제 이 정상들끼리 한 30분 정도 회동한 자리에서 네. 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지금 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공감을 이 확대를 했다 또는 이제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일 간에 얽혀 있는 지금 역사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글로벌한 이 이슈의 그 협력 문제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이런 아마 가능한 의제들이 거의 다 논의가 됐을 거고요. 이거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한일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아마 의견들이 표명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외교장관들이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우리가 제안한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타결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예. 사실은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정상회담까지 간다라고 해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30분이라는 짧은 회담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한일 양측이 특히 역사 문제 그리고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가진 상호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정상 간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완전히 타결이 될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사안들 보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또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협력을 하자라는 데 대한 원칙의 합의가 됐고요. 예. 또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얘기한 것, 이것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표출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 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네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가 이번 회담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일본이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뭐였을까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일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예. 지금 논의되는 역사 문제, 특히 지금 일본 기업 자산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본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좀 하향세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쪽으로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얘기된 이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이 무역 문제 이외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 걸림돌에 가로막혀 가지고 한일 간의 협력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적극성을 보인 거는 맞죠. 예. 그 회담에서 나온 얘기 중에 북핵 대응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해오던 것이 지소미아 의 종료를 무기한 유예했다라는 게 그 이전 정부의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예 상태에서 계속 지속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상화에 대한 합의, 이게 정상화 자체가 이제 아마 조만간에 제가 볼 때 일본 측도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나 아마 1년 단위로 정상화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랑 또 함께 풀어야 하는 게 일본 측의 수출 규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먼저 우리가 아마 이 처음에 시작이 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변경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이게 아마 역사 문제하고도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마 우리 정부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라는 것도 실질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서로 상징적인 기싸움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일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해결이 당겨질 걸 기대해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개선 문제를 일괄 타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성에는 공감을 좀 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이 그랜드 바겐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예. 일괄 타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접근하는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요. 예. 한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또 여지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머지 사안들, 아까 얘기된 좀 민감한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은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접근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갈등 의제하고 협력 의제를 모두 올려놓고 논의해보자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일괄 타결이란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괄 타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이거는 합의 못 본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갈등 사안과 협력 사안 모두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력의 이 정신을 강화해 나간다. 이거에 방점을 두고 일괄 타결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 의제들, 협력 의제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나올 수 있는 건 북한 핵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대통령께서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네. 세계적인 자유와 평화 문제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들도 있고 각 지역에서 지금 어떤 군사력 시위 같은 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협력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문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아마 협력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아마 협력의 이 지평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도 관련이 돼 있고요. 네. 특히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 지금 애초에 롱런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지지율 자체가 지금 실망스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 자체가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걸려있는 특히 갈등 현안에 대해서 쉽게 일본이 입장을 조정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이 각종 협력 사안이나 갈등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는 기시다 정권의 안정성과도 연관지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우선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미 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정식 회담 이제 좀 긴 회담을 예상을 했는데 잠깐 대면한 게 전부였고요. 네네.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은 런던에서 있었던 국왕 주최 리셉션과 오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가 네네.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의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아마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계속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이게 한미 간의 그 외교 라인 간 협의를 통해서도 지금 전달이 된 문제고요. 예. 지금 이번에 지금 뉴욕에서 지금 이번에 이 한미 정상 회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초에 우리가 이 한미 간의 이 뉴욕에서의 정상의 만남을 협의를 할 때는 네. 사실은 영국에서의 이 조문 문제가 조문 일정이라는 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영국 조문 일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돌아가시면서 조문 일정이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일정에 합의를 한 것보다는 시간 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글로벌 펀드 회의 같은 경우 이게 미국 측에서 주최한 행사거든요. 거기서 미국 측이 초청을 한 이 글로벌 펀드 이 재정 공약 회의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미국 측에서 초청을 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측도 한미 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정상 간의 접촉도 있고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예. 지금 아직 이 안보실이나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일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미국에 체류하는 일정 내에 아마 또 한번 양자 회동 같은 것을 시도해 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예. 앞서 이창양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정무적으로 풀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한미 간에 걸려 있는 문제들도 사실 전반적인 협력의 모멘텀 안에서 판단을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간 선거가 걸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 선거가 일단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상대적으로 협의가 지금보다는 쉬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의회도 걸려 있고 행정부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작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전남 목포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이 근무했던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사망 2년 만에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례식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동료 직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연결사,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이후 이 씨가 근무했던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30분 동안 노제도 치러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는데요. 이후 40km가량 떨어진 북한 측 해역에서 숨졌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연안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정부는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만인 지난 6월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이 씨는 법적으로 실종 상태에 머물다가
지난 5월 법원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해양수산부는 이 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업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 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2년 만에 결정된 건데요. 통일부도 이 씨의 장례식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양유업 지분 인수가 불발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한엔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엔코 측은 계약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일 모습이 신당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란색 상의에 위생모까지 쓴 모습이었는데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31살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화장실 쪽을 잠시 주시하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주환. 얼마 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채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14일 밤 혼자 순찰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시 역산의 CCTV 화면입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지난달 법정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 씨. 집 근처 영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여러 차례 접속한 끝에 결국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한 건 물론 위치 노출을 피하려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주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2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며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대전과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 하긴 했습니다. 30분 동안 약식 회담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도 브리핑이 됐는데 여야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자 면제 조치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총평을 좀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실수를 했죠.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회담에 대해서 협의와 합의가 되려면은 언제 어떻게 발표하느냐까지도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조갈증 조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 실수는 있는데 완전히 일본 페이스대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세팅으로 가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9개월 만에 만났다는 큰 의미는 물론 있지만 예. 일본 쪽은 지금도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간담회 같은 뭐 회담이죠. 회담은 회담이지만 일본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는 일본이 원하는 숙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큰 의미라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완전히 졌습니다. 정치고인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 그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 지금 신경민 의원님 저 평가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미 문재인 정권 한일 관계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창가. 예,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요. 죽창가를 부르면서 죽창을 들고 싸우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일본도 감정이 있잖아요. 예. 그 특히 외교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네. 얼마나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합의한 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파기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일본을 설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죽창가를 들고 싸우자 이러니까 사실 지금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저는 신뢰관계 깨지고 망가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일본은 혹시나 이제 기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 우방 국가 간의 예. 이웃 나라와의 이제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을 뭐 우리가 졌다, 뭐 비굴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먼저 우리가 좀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나쁘지 네. 않고 지금 일본의 총리가 너무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자기 나름대로 그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통 크게 이렇게 나간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형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면 영상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받은 사진 한 장이 전부고 일본 취재진이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거 딱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두 정상이 잡히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을 회담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국내적 요인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기시다 내각이 세계 파벌이 연합이 돼 있는 매우 허약한 연합이죠. 그리고 이 연합의 대부분이 혐한파들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만약 일본에서 지지율이 높다면 그걸 극복하고 상당히 지식인 같은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 회담 깨버리지 뭐 내가 깰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의 반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실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하나 전략적인 그 틀을 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발표까지 한 걸 만약에 이 정상회담이 어제 같은 그런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면에서도 대개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면은 발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치밀하게 짜는데 다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저것도 지금 일본 기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걸 받은 거거든요. 예,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굴욕에 굴욕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틀이 짜여진 거고 일부러 세팅도 안 한 거고요. 일부러 내가 있는데 몇 시까지 와라.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것을 지금 몇 번 여러 가지 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특히 기시다의 취약한 국내 기반, 네. 그리고 현재 아베 국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또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에 이 지금 정상회담이 딱 물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회담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회담, 뭐 회동 이런 용어 말고 간담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회담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로서도. 차라리 그냥 회담이 아닌 간담회니까 이렇게 뭐 그냥 약식으로도 하고 뭐 별 내용 없어도 괜찮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미일 우리의 그 동방 우방 국가 간에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난처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 한일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한다면 나중에 사실 중재 역할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을 향해서 대한민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소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회담이 아닌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꼬를 텄다는 거에 일단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그 기조, 그냥 싸우자 죽창가 부르면서 그 기조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싶은지 네. 본인들이 했던 대로 그냥 왼수같이 원수같이 그냥 지내든지 그걸 원하는지 뭐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아니 좋은데요. 다 그렇게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외교팀들의 실력을 보고 한일 관계만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너무 실력이 없어요.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아주 널널한 기조 위에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냐? 저는 근본적으로 기초가 안 돼 있는 외교팀이라는 게 이번에 외교를 통해서 또 최근에 펠로시 사태를 통해서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를 닦지 못한 외교팀이라는데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그 외교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어느 나라 정상에 먼저 도착하고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교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교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말레이시아에 가셨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거기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실수잖아요, 사실. 그때 외교팀이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탁현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말레이시아 그 상대 국가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가 먼저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교팀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아무튼 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이 부분은 귀담아 들으시고 이 외교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좀 수준을 높이는 그런 팀을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뭐 회담을 갖고 한 거는 앞서 정철근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창가 부르는 거를 우리는 잊어도 일본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잊지 못하는 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손을 더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외교팀들도 그런 걸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 다 따져보고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하니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전체적인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15일 날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발표를 할 때는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좀 반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그 일본은요 지금 그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항의 비슷한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외교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굴종적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이 들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그렇게 크게 나쁘다, 뭐 굴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 거고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윤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그건 어떻게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북한을 뺀 것이 과연 전술 전략적으로 맞냐, 그리고 잘한 거냐, 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글쎄 뭐 저는 뭐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부러 뺀 것일 수는 있고요. 예. 근데 기시다 총리나 아니면 일본의 역대 총리들의 그 역점은 아무래도 북한과의 특히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 큰 문제고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유엔 연설 얘기가 나왔는데 유엔 연설은 이제 15분 할당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아주 그 막연한 얘기, 원칙적인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세 가지 유엔 사무총장의 주문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유엔 개혁 문제, 그리고 각국의 격차 문제. 국내외적으로 격차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와 연대를 가지고 간 게 이 말하자면 유엔이 지금 현재 당면한 세계적인 이슈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에 맞는가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평가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커런트한 거 중에서 한두 개는 뭔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뭐 자유와 연대입니다 하는 건 약간 60, 7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연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법학도로서 한 대학교 4학년 법학도적인 관심을 가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연설 내용을 보면 핵과 인권은 있지만 북한은 없거든요. 의식적으로 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실 때요. 그 아마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 머리에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종전 선언을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비핵화할 거다. 그러니까 많은 세계 지도자들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거기 있어가지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전선언이란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계속 취하니까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권이 교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 부분에 북한의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너무 각인이 셌다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예. 그래서 저는 자유와 인권의 부분을 간접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그 자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연상시키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요, 신경민 의원님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유엔의 입장에서는요, 유엔의 트렌드는 그 자유와 연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접적으로 계속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당신이 사무총장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유엔에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그 거기에 가보면 유엔은 유엔을 고집해요. 예, 그러니까 유엔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니까 유엔에 맞춰서 맞춤형 연설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 문제가 한 가지만 더요.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또 언급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도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게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큰 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사실 사무총장하고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약에 장난을 친다면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면 그 유엔에서 꼭 대응해달라, 방어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결국 실익은 다 챙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회담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상회담을 계획을 하고 갔지만 회담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 텐데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참모들과 했던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난리는 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난리는 팔려서 예, 이게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참모들과 했던 얘기가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온 겁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글쎄 뭐 안 했으면 좋을 얘기 같은데 그게 또 용케 잡혔네요. 딱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제 회담은 뭐 어차피 어렵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마디 건넨 거에 대한 촌평을 대통령이 한 건데 IRA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딱 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바이든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겠죠.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정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게 그것도 해필 잡혀가지고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잡혔기 때문에 뭐 이제 잡혀서 방송이 저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를 바로 즉각적으로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미국 쪽에도 반드시 잡혔을 거고요. 네. 바로 본국에 보고했겠죠. 그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좋겠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저걸 뭐 미국 쪽에서 어떻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고 정보 보고하고 바이든도 혀 한번 차고 끝나겠죠. 국민의힘 쪽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냥 단순히 만약에 국내적 상황이라면 그냥 보도를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국 우리의 이익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미 틀었는데 틀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아니 근데 언론에 아니 맨 처음에 트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기 언론은 잡히면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쓰는 게 맞고요. 저 얘기는 사실 미국 쪽이 저걸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크레임 걸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의 그 XX 발언이 계속 지금 몇 달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건 저기하고 연결이 돼서 오히려 대통령이 맨날 채신말이 없이 XX나 하고 하는 걸로 가서 국내 정치에는 영향을 좀 심각하게 줄 것 같아요. 이게 외교적 파장보다는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미국이 저걸 가지고 아니 왜 그따위 얘기합니까 하고 정식으로 크레임을 걸 만큼 미국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을까요? 좀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건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실이 해야 할 텐데 그건 긁어 부스럼일 거고요. 뭐 다른 오케이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주한 미대사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뭐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실에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야 간에는 시끄럽겠죠. 근데 이제 저걸 미국이 정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 최고위원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 그게 이제 공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익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맨 처음에 이 이제 보도를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미국도 속으로는 섭섭하겠죠. 예. 뭐 민주당에서는 막말 외교 사고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은 있을까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조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 논란을 일으켜서 트집을 잡아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민주당은 진짜 이거 큰 건 잡았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외교라는 부분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정치라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이 다 실수하셨다고 아시지만 그거를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이 만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정식 회담을 불발이 됐고요. 짧은 만남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온 관심 정신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에 쏠려 있어서 이번 회담 만남에서 IRA와 관련해서 뭐 깊이 있는 논의가 나오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짧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회담 자체가 어려웠고요. 더군다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시간을 지금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 미국 선거는 레이버데이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후에 미국 대통령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잠깐 워싱턴을 떠나서 유엔에 와 있는 거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전역을 50개 주를 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3개라도 다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치는 여야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한석, 상원 한석, 주지사 한석이 지금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도 있던 정상회담도 다 취소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당국자들이 외교 당국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과연 그럴까 아니면은 이벤트 중에 바로 옆에 나와서 잠깐 한 5분 10분 하는 풀어사이드 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제 걱정이 맞아 떨어진 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나마 그 48초 만나는 데에서 IRA 얘기를 한마디 건넌 것만 해도 다행이죠. 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어요. 지금 바이든 머릿속에는 한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그 얘기 100마디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이번 순방에서 총 3차례, 현재까지 만난 게 3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게 3차례인데 영국 런던에서 한 번 만났고요. 뉴욕에 와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3차례를 만났는데 회담이 없었던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는 사실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 줄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기 때문에 일단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에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건지 그때 아마 미국이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조급하게 뭐 한다고 해갖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만나준 건 그래도 그동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났던 게 아닌가. 네. 예. 그렇기 지나고,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선거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나온 게 없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이 메드 인 USA이즘 그러니까 애국주의로 미국의 기조가 돌아섰거든요. 클린턴 대통령 때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세계화 이 기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애국주의 내지는 메드 인 USA이즘으로 미국이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IRA도 나오고 IRA에 준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품목으로 다 가는 이 기조거든요. 이게 하여튼 하원과 상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미국 정치와 미국 여론이 또 언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외교와 통상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쉬운 국면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최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상황 볼 텐데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나왔는데 성접대, 알선수재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의 수사 방향 그리고 윤리위에서 내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윤리위에서 지난번 결정했을 때도요. 윤리위는 그 이 성접대 부분에 대한 걸 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또 재개해가지고 윤리위에서 또 이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말.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 언어들, 단어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추가 징계 여부 논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저는 미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거는 뭐 윤리위가 처음부터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잣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수사를 직접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네. 지금 경찰의 수사 흐름을 보면 무고나 이런 것들이 뭐 혐의를 좀 잡고 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어때요? 그 원래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아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경찰은 그러니까 법률가 이게 법은 정치하고 달라서요. 정치는 바둑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를 둘 수가 있는데 법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단을 딱 해서 그 법에 맞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게 무고하고 그 이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실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사가. 그럼 실체적인 걸 들어가려고 보면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어떤 여성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과연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다라고 좀
뭐랄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고 고발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담당 재판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주의 비대위원과 남부지법의 재판장이 대학 동기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전 의원이 전직 판사인데 판사도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일단 처음 이런 걸 보고요. 이제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야구하고 뭐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우리 쪽에 너무 유리한 심판이 왔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엄숙하고 엄정한 전주의 의원과 국민의힘이었는가가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건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이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르고 했나 아니면 알고 했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그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법률 상식적으로나 선례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처음 보는 일이고요. 저는 뭔가 꼼수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봅니다. 그 빌미라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이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2차 결정이 28일 이후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2차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뭔가 좀 도구로 쓰려고 어떤 칼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신청사건 재판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 혹시 이 재판부가 기능을 못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예비적인 어떻게 말하면 섀도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다 알고 우리 편에 유리하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뭔가 다른 꼼수가 있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떤가요, 정치고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이십니까?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의 전략 전술을 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재판장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실제로. 그리고 그걸 뻔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도대체 뭘 의도하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피는지 그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0.7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5달 연속 인상이고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 겁니다. 우리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3 to 3.25%.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단행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 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오르면서 이미 예상됐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자이언트 스텝이란 고강도 처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물가 상승률 2%대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that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다시 우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투자 자금이 수익률을 찾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도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0.25%포인트의 점진적인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혀왔는데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최근 한 달 사이 많이 바뀌어서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2, 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고강도 긴축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8원 오른 1,398원에 시작해 오후 들어 장중 1,409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법원이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애초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보유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판결의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애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셈이죠. 네, 법원은 오늘 홍원식 회장 등에게 한앤코의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맺었던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지분 53%를 한앤코에 넘기기로 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앤코 측은 오늘 1심 선고 이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대주주 측이 판결의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리남의 실존 인물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변호사 모시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사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론 드라마는 다 보셨겠죠? 다 봤습니다. 예, 그 사건 지휘하실 때랑 그 기억이 다 선명하실 거 아닙니까? 그 네. 영화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재밌던가요?
글쎄 아무래도 뭐 드라마가 더 재밌지 않겠어요? 워낙 뭐 두 출연 배우들께서 예.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설정도 몇 가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조봉행이 실제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예, 목사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 94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명 수배가 되니까 수리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국내에 있을 때부터 뭐 마약 거래를 하고 예. 마약 사범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뭐 그러지는 전혀 안 했고 수리남에 가가지고 이제 마약 밀매에 뛰어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마약 거래를 실제로 안 했는데 그 이름도 생소한 나라 수리남에 가서 마약왕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었던 그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좀 재밌습니다. 예. 조봉행 씨가 원래 온양어선의 그 능동 예. 그 선박 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로 공고를 나왔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기계 수리를 잘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 신분이었는데 예.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박을 이용을 해서 마약 거래를 했었는데 그 선박이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그 조봉행 씨가 그걸 알고 그 선박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분 관계를 쌓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수리남의 대통령까지 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근데 그 대통령 그 자신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이미 11년형 마약 밀매로 해서 뭐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대통령 등에 업고 했다는 거는 드라마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틀은 비슷한 거죠. 예. 이 조봉행이 대통령과 친해서 그 이제 수리남으로 오는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 명단까지 뭐 받아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때 이제 저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수리남에서 아주 뭐 국빈 대우를 받고 있었답니다. 뭐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토대로 한국인 교포들을 이제 마약을 운반책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수사했던 부분은 또 이게 조봉행 씨의 범행이 적발됐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모집하는 방식이 수리남에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모집 총책으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보섭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약을 운반을 하다가 뭐 파리라든가 페루 같은 데서 잡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약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운반을 해준 게 아니라 트렁크를 운반을 해주거든요. 여행용 가방을. 예. 근데 이제 보석 온석이 들어있다고 해서 옮겨줬는데 그 안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저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영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저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저 당시 이제 영화의 초점은 그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속아서 이용당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 중에 이제 장모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수리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간인이 이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뭐 여러 언론상에도 보도가 됐지만은 뭐 K씨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그 K씨의 활동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봉행 씨를 근거하게 된 그 수사기법 자체가 위장거래 수사기법이거든요. 위장거래 수사기법이라는 것은 이게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매수를 하겠다고 접선을 시도해가지고 어느 장소로 이끌어내서 검거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조합 같은 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네. 수리남에 있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 그 거래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라질로 유인을 해서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정보를 이용을 했어요.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근데 다 민간인인가요? 네, 근데 다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거래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조봉영 씨를 아는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장 거래를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원들이 활용이 돼요. 네.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국정원과 검찰 사이의 수사 공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실제 수사는 어땠나요?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조봉영 씨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국제적인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잖아요. 예.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가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인터넷 적색 수배를 의뢰를 냈고 예. 그때부터 이제 공조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공조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이 영화에서 보는 조봉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랄하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수사하시면서 좀 놀랐던 것들이 있을까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만든 것 같고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뭐 마야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뭐 특별하게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통상적인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아저씨입니까? 예.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성격도 뭐 특이점은 없었고요. 예, 보통 뭐 사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극적으로 체포는 됐습니다마는 조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네. 정도였더라고요. 여기에서 그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이게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예. 징역 10년밖에 선고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형량이라는 것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저희가 기소했던 내용은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막 수십 톤의 코카인을 거래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 선량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마약을 운반한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카인 48.5kg를 남미에서 유럽으로 이게 밀반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한정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고 법원의 양형 사유는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프랑스라든가 페루 공항에서 다 적발이 돼서 코카인이 다 압수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리고 조봉영 씨 같은 경우는 국적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애국에서 저지른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형은 얼마나? 구형은 그것보다 훨씬 세게 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니까 저희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죠. 구형은 훨씬 많이 했습니까 혹시 그때? 훨씬 많이 했죠.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지금 저희 화면 지나갔네요. 아까 변호사님 그 젊으셨을 때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 당시 사건 브리핑하시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어려웠던 점은 수리남이 계속 있는 이상은 저희가 검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브라질로 이끌어내는 데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브라질에서 브라질 연방경찰의 도움을 얻어서 체포를 했는데 막바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브라질 법원에.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계속 밟는 데 힘들었고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져서 브라질에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태운 순간부터 체포 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부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시간만 해도 10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었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와 연관된 사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 실태를 짚어볼 텐데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데이트 성폭력 약물로 불리는 이른바 물뽕을 최초로 적발해서 마약류로 등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마약 수사하던 그때와 또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그것도 이제 여러 번 확인하고 이게 안전한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거래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을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서
배달이 오거든요. 예. 배달하는 방식도 어떤 특정한 지점에 숨겨놓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만날 이유가 없죠. 그 방식이 이제 던지기 수법인데 네. 던지기 수법으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대금 지급 방식도 어떤 은행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안 남아요. 예. 그만큼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의 연령층들이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어요. 예.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약 사범의 연령별 이게 구성층을 보면은 10년 전에는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율이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건데 마약 수사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실까요? 아쉬운 점은 작년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이게 마약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검찰과 경찰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이나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합니다. 밀수 사범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만 하게 돼요. 예. 근데 마약 수사라는 것은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게 단계별로 잘라서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 역량이 약화됐고 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이제 공조 체제도 예.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잘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수사 대응 역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마약 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 시절부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애당초 이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 일단 이 마약에 빠져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치료나 재활을 제대로 해줘서 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예방 교육이나 치료 재활 시스템이 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 그걸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는 계속 마약 사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조봉행 얘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조봉행이 유통하려고 했던 마약이 1조 원대 규모라고 하던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기소한 것은 48.5kg. 네. 그 부분을 기소를 한 거고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들은 조봉행 씨가 남미에서 유럽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칼리 카르텔이라고 굉장히 남미 최대의 마약 조직입니다. 예. 거기랑 연결을 해서 톤 단위로 거래했다는 이야기들은 나왔어요. 아. 하지만 그 이야기들만 가지고 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공소장에 적시되진 않았다는 거죠. 1톤이라는 그 그렇습니다. 규모가. 예. 1톤으로 기소됐으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에 선고가 됐겠죠. 그러면 혹시요,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형량이 나왔을 수도 있을까요? 이제 어떤 범죄 사실로 기소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받았으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형량이 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네인 이슈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으로 풀어본 사회 이슈 그리고 실제 사건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고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로 선선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세 쌀쌀해집니다.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